가만히 있어보자. 우리 또 녹화는 뭘로 할까? 역시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월요병을 날려드리는 방송, 망치부인의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라쿠카라차님, 소녀손잡구님, DJ 넘버님, 감사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깜장담비님,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월요병을 날려버리는 방송, 망치부인의 생방송 시사수다방이지요. 독재정권 해체님, 감사드립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또 9027님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네, 어서오세요. 아로미아님,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세월호를 기리는 망부님의 방송은 이 땅의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유, 감사합니다. EM2303님도 감사드립니다. 전주먹자님, 사소루님, 감사합니다. 이틀이 너무 길어요? 제가 2박 3일이라도 쉬어야지. 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입니다. 주말들 잘 보내셨어요? 뭐라는 거지? 아프리카 메인 광고 배너 공지사항 유튜브 메인 프로필을 웹 디자인 이미지 제작해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필요 없고요. 또 한솔 컴퍼니에서 무료로 BJ 홍보 영상을 제작합니다. 프로모션 비용은 무료. 서비스 내용, 사진, 방영된 영상, 제공한 이미지, 활용한 홍보 영상 제작. 이런 게 왜 이렇게 연락이 많이 왔지? 그럼 필요 없어요. 저 해주시는 분 계세요? 아니, 뭐 해주시는 분이라기보다 우리 참세상 세월호님이 알아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 불만 없어요. 왜 이런 연락들이 많이 오지? 그건 또 뭐야? 저는 마쿠스 담당자입니다. 사업 제안을 드립니다. 강남대로. 왜 나한테 왜 이래? 나 필요 없어 다. 나 아무런 무슨 사업이고 뭐고 이거 다 필요 없다니까. 국내 최초 만남 사이트. 네, 진짜 스팸만 계속 들어오고 진짜.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쪽지가 막 6개가 와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쪽지인가 그러고 봤더니 죄먼 홍보 영상이야. 필요 없어. 깜장담비님, 독재정권 해체님, 9027님, 아로미아님, 2303님, 전주먹자님, 사소루님, 남미아붕붕님, 짤짜리송님, 불소스 영님, 침채님, 노란색 본능님, 스텔라님, 하늘의 노을님, 가을어수아비님, 지우개님, 매니저건이님, 홀미사님 감사합니다. 인슈님 감사하고요. 저기가 오셨어. 우리 그 우체부 아저씨. 아니, 그 뭐지? 그 등기 우편 전달하시는 님. 홀미사님, 인슈님, 타렉님 감사드리고요. 네. 아줌마라는 컴퓨터 잘 만지는 아줌마가 나오는데 분명 작가가 망치부인을 벤치마킹 한 듯합니다. 아우, 진짜 우리 시청자들은 텔레비에 뭐만 나오면 다 내 얘기한 거래. 나 미치겠어. 호프집 사장님님 감사합니다. 아니, 그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왜 이렇게 누구를 너무 좋아하잖아. 누구를 너무 좋아하면 표범나비님, 매니저건이님 감사합니다. 다 그 사람으로 보여. 전부 다 그 사람으로 보여. 사랑하는 사람으로.
구름을 봐도 그 사람 얼굴로 보이고, 예,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텔레비전에 나오는 막, 뭐, 똑똑한 아줌마가 나오면 전부 다 망치부인 같고, 나 컴퓨터 잘 몰라요? 예, 컴맹이야. 컴맹, 넷맹. 예, 알랭드 보통 이야기 내용이 너무 같아서 소름이 끼쳤다. 그죠? 주말 내내 그 알랭드 보통 이야기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낙순물처럼 님님 감사드립니다. 예,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글 중에 그 알랭드 보통이 예. 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뭐가 문제야? 뭘 묻어? 묻기는. 응. 자, 그 쓸데없는 얘기하면 저기 강퇴해요. 가만 있어 보자. 그 다음에 누구야? 낙순물처럼님, 이웃집 곰님, 시안부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시안부 전도사는 또 뭘까? 유튜브로 자주 보세요. 그렇군요. 눈치 보여도 꿋꿋이 듣게 되는 방송. 요즘에 하여튼 우리 망치보인 방송을요, 많은 분들이 새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정말. 예. 느림보 거북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세월호 때 시청자들이 이제 한번 물갈이가 됐어요. 새로운 분들이 많이 이제 오시게 됐어. 옛날에 듣던 분들보다. 예, 느림보 거북장님, 자유평등님, 무정란 품는 당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세월호가 벌써 벌써 이제 9개월 전이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 가을을 넘어서면서 아니야 연말이야. 연말을 넘어서면서 새롭게 망치부인 방송을 보게 된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막 물론 이제 전해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누구누구가 그동안에 망치부인 방송을 아무리 권해도 안 들었는데 요즘은 몰래 보고 있더라. 뭐 이런 거. 남편이 맨날 그거 본다고 뭐라고 욕을 했었는데, 요즘은 되게 망치부인이 뭐라 그랬냐고 물어보는데, 이 연말 정산 때문인가? 지금 그러니까는 이 연말을 보내면서 지금 분위기가요, 그러니까 망치부인이 뭐라 그랬냐 이런 얘기 물어보는 사람 되게 많다는 거야,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분도 그래요? 508 고진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그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예. 그리고 막 이제 유튜브로만 보시면서 저하고 이제 소통이 안 되신 분들, 제가 그 유튜브 댓글을 어디서 보는지 몰라요. 예. 조팡매질님, 점점 미녀네요님, 미녀가 사랑해님, 이유70님, 감사합니다. 508 고진님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 댓글을 읽지를 못해갖고 그 댓글을 어디서 확인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하고 그동안에 소통이 안 됐던 분들이 제가 이렇게 방송으로 저하고 소통하는 번호를 알려드리잖아요. 가을 향연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010-2294-2016 번호를 망치부인이라고 저장을 하시면,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010-2294-2016을 번호로 망치부인 방송국 망치부인 공식 번호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을 다운받으시는 거예요. 제 번호로 저장한 상태에서 텔레그램을 다운받으시면 텔레그램에 제 이름이 떠요. 예, 제 이름이 이제 뜨면 그걸로 저한테 텔레그램을 보내시면 되고, 해외에 계신 분들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뭐 무슨 001, 002, 006 이런 통신사 번호 다 빼버리고 그 82 국가번호만 저장을 해주세요. 전화기에다가 8210 2210-2294-2016 그렇게 해외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저장을 하시면 텔레그램으로 저하고 바로 이제 통화가 되시는 거예요. 통화가 아니라 이제 말씀을 저한테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채팅창을 계속 보고 있으면 요즘 눈이 좀 피곤해서 이 컴퓨터 채팅창을 계속 못 봐요. 눈이 점점 나빠져가지고 글이 잘 안 읽혀. 그래서 채팅창을 생방송 때만 보고 재방송 때는 대부분 잘 못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텔레그램으로 전해주시면 제가 이제 시간 날 때 쭉 몰아서 보고 그렇게 대답을 또 해드릴 수 있어요. 예, 조봉암 대통령님, 엔돌핀 경수님, 은군과 끈기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 그 휴대폰 번호가 010-2294-2016인데 가끔가다 그런 분이 계세요. 전화 받아주세요. 연락 바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내가 왜 덱한테 연락을 해요?
그리고 자기 누구누군데 전화 받으세요. 내가 왜 전화를 받아? 나 어이가 없어 죽겠어 진짜. 호출을 하질 않나, 연락 바랍니다라고 그러질 않나. 그리운 햇살님도 감사드리고요. 뭐 전화 받으세요. 어이가 없어서. 대기 뭐라고 내가 전화를 받아? 이 번호는 전화 통화하는 번호 아니에요. 예, 이 번호는요, 제가 모든 통화를 수신 거부해놨어요. 예, 모든 통화를 수신 거부해놔서 여러분이 전화를 아무리 하셔도 저는 수신이 안 돼요. 이거 봐. 1689 5493 0511 다들 이렇게 전화를 한 거야. 3205 또 5548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예. 왜 전화를 하면 안 되냐면, 내가 옛날에는 이제 그 시청자들한테 전화를 받았어.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한밤중에, 그러니까 새벽에 한 2, 3시? 서너 시? 그때가 제일 문제야. 왜냐면 왜? 술 먹고 그때가 제일 취한 시간이잖아. 술 먹고 그 시간에 전화를 하는 거야. 망치 부인님, 제가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술 처먹었으면 들어가서 자! 집에 마누라가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식구들이 있을 텐데 왜 나한테 전화질이야? 그리고 막 사랑한다고 그러고, 한밤에 왜 남의 집 유부녀한테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그래?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진짜. 술 먹고 전화하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날 가장 열받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뭐? 왜 있잖아, 뭐 베리칩을 심어놓고 뇌를 조작하고 나 진짜 나의 인내심의 한계를 건드리지 말란 말이야. 그리고 너무 급한 일이래.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나한테 전화를 꼭 통화를 하고 싶대. 무슨 일이신데요? 문자로 하세요. 문자를 못한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인데 그걸 망치 부인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야. 이러다가 동네 복덕방 싸움 나도 나한테 해결하라고 그럴 것 같아. 진짜 부탁인데요, 전화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오늘 목소리를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목을 너무 많이 썼어. 제가 이렇게 목을 많이 쓰면, 전화 통화를 많이 하면 방송을 못 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오전에 전화를 안 받아요. 제가 아무리 중요한 전화도 오전에 안 받는 이유가 뭐냐면, 방송하기 전에 목을 써버리면, 특히 이제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내가 또 이게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상대방 얘기에 맞춰서 목소리가 높아진다고. 그래갖고 내가 목을 많이 쓰고 나면 방송을 할 때 목이 되게 아파. 그래서 내가 이제 방송하는 시간, 전화하고 싶은 사람은 방송한 다음에 내가 전화를 받겠다고 그래. 근데 사실 이게 또 전화 통화가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 전화 통화가 조리 있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문자로 하는 게 답답하다, 자기가 문자가 늦어서 전화 통화 하고 싶다 그러시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문제냐, 전화 통화하시면 보통 5분 이상이에요. 5분 이상, 10분 이상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데, 그런 분이 한 분이겠어? 그런 분이 한 분이겠냐고. 하루에도 수십 명이 그렇게 전화를 하면 전 아무것도 못해요. 뉴스도 못 보고 생각도 정리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여러분이 문자를 딱 보내시면, 정리한 생각을 짧게 문자로 보내시면 그 내용을 보고 내가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제보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자로 딱 해서 보내시면 생각을 훨씬 더 제가 빨리 알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길게 텔레그램 쓰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이렇게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길게 쓰시면, 제가 이렇게 저의 시간이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고민하고 정신을 모아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손해를 보니까 웬만하면 이 텔레그램의 글자는 이 150자를 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 150자 이내, 가능하면 이제 한 80자 이내에서 해결해 주시는 게 가장 저한테 도움을 주시는 거고, 그리고 전화하시겠다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특히 저희 남편한테 자꾸 전화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의 방송 관련해서 제 남편한테 전화하시는 분들을 제가 고소합니다. 예.
뭐 칭찬이든 어쨌든 도움 요청이든 어쨌든 남편한테 전화하시는 분들은 제가 고소해요. 예. 정말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이게 자기 그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왜 내 얘기를 하냐고. 내 방송에다 하고 싶은 얘기를 거기다 하냐고요. 그 바쁜 사람이에요. 1,000만 서울 시민을 그 돌보는 서울시청을 감시하는 사람이 그게 주업인데 그걸 나의 방송에 관련해서 하소연도 거기다 하면 어떡하냐고. 블랙 풀어달라 뭐 이런 얘기. 내가 고소해버릴 거야 내가. 진짜 우리 신랑한테 내가 고소하게 번호 달라고 그러다 안 줘서 내가 지금까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내가 전화번호를 뒤져서라도 내가 하여간 고소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예. 그 다가지님 팬가입 감사하고요. 시의원 번호가 공개되어 있어. 시의원 번호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그 바쁜 사람을 불러서 아니 그 전화를요 하루에도 또 막 몇 통씩 하는 거야. 본인들이 볼 땐 중요한 문제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서울시의 재정경제에 관련한 모든 일을 고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바쁜 사람이에요. 예. 너무 바쁜데 그분은 왜 우리 신랑한테 전화를 해서 내 얘기를 하냔 말이야.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문자를 보내세요. 문자. 예? 텔레그램으로 문자를 보내시면 돼요. 아니면 텔레그램 깔 줄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 전화기 문자를 보내세요. 40자짜리 전화기 문자를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제발 부탁드립니다. 남편한테 전화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한테 절대 전화하지 마라. 내 방송 관련해서 내 방송에 이런 것 좀 다뤄주세요 이러면서 우리 신랑한테 전화하는 사람 제가 전부 다 고소할 거예요. 예, 절대 전화하지 마세요. 아셨죠? 예. 그리고 특히 막 우리 신랑한테 전화를 막 몇 통씩 하는 거야. 열 몇 통씩. 그러면 안 돼요. 예, 예, 정말 그러면 안 돼. 진짜 바쁜 사람이야. 내 전화 말고도 자기 본인 전화만도 하루에 수백 통 전화를 받는 사람인데 그 망치부인 방송에다가 이런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런 전화를 거기다 하시면 어떡해요. 저한테 문자를 보내세요. 예,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텔레그램을 다운받으라고 그러니까 텔레그램을 다운받아. 텔레그램 다운받은 다음에 전화번호를 입력하세요 라고 나와요. 텔레그램을 다운받으신 후에 전화번호를 딱 입력을 하라고 그러면 꼭 내 번호를 입력해. 010-2294-2016을 거기서 입력하면 안 된다고. 텔레그램을 다운받자마자 전화번호 입력하세요. 그건 님 번호로 입력해야 되는 거야. 당신의 번호. 내가 이렇게 전화번호를 공지한 날은 텔레그램으로 4개에서 5개 코드가 와. 4명에서 5명이 꼭 텔레그램에다가 내 번호를 등록해가지고 코드가 확인 코드가 나한테 날아오는 거야. 여러분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코드가 여러분 전화기로 가고 그래야 나하고 대화가 돼요. 거기다 내 번호 입력하시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전화번호를 입력하라는 건 뭔 번호냐면 한마디로 님의 전화가 실명인지 그러니까 님이 실제로 존재하는 전화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님의 전화번호를 텔레그램에서 인정하겠다라는 그 들어가는 키워드야. 당신 전화기에 텔레그램을 깔기 위한 단계이지 나한테 연락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텔레그램을 받을 때 님의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 그러면 코드 번호가 4자리인가 5자리가 와. 5자리. 그러면 6자리인가? 그 코드 번호를 입력하시면 텔레그램에 이제 전화기에 깔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텔레그램에 쭉 그 이용자 명단이 떠요. 그럼 이제 그 중에 망치부인 방송국을 찾아서 메시지를 남기면 돼. 또 이때 여기서 비밀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대부분 비밀 메시지를 시작한다고 해놓고 아무 말도 안 해. 빨간색으로 비밀 메시지를 시작한다고 탁 자물쇠가 달린 채팅창이 떴다가 사라져. 그 비밀 메시지를 물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텔레그램에 대한 오해. 텔레그램은 그 해킹이 안 된다 그거 아니에요. 텔레그램도 해킹될 수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안드로이드 폰을 쓰신다면 아이폰이 아닌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있다. 근데 여러분의 전화기에 스파이 앱이 깔려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전화기가 그대로 이 스파이 앱을 통해 누군가 여러분 전화를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그럴 때 다 해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텔레그램이 해킹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왜 텔레그램을 깔으라고 얘기를 하느냐. 가령 여러분의 텔레그램 내용을 무슨 정부기관이 훔쳐봤어. 이건 다 해킹으로 본 거야. 그래놓고 이거는 이 애가 자꾸만 무슨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얘를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 텔레그램으로 이런 얘기 했지라고 범죄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런데 이거렇게 정부가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 자기 해킹을 했기 때문에. 해킹을 해서 빼낸 정보로는 법적인 처벌을 못해. 그러면 어디에다가? 텔레그램 본사에다가 이 번호가 주고받은 텔레그램을 내놔라 이렇게 욕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텔레그램 본사가 어딨어? 독일에 서버가 있어. 독일에 서버가 있고 텔레그램 운영자가 어떤 경우에도 그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거야. 가령 우리나라 안에 있는 이 인터넷 회사들은 우리 정부에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텔레그램은 그걸 공개할 의무가 없는 거야. 지메일이나 이 텔레그램이나 이런 외국계 회사들은 공개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이 운영자이고 그리고 이제 서버가 독일에 있기 때문에 이 텔레그램의 내용을 정부에서 해킹으로 들여다보고 이걸 가지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취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본사에서 텔레그램 기록을 넘겨주질 않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만약에 불시에 검문을 해갖고 여러분의 전화기에서 이 텔레그램의 내용을 잡아가지고 이걸 뭐 할 수도 있지 않냐. 비밀번호를 정리해 놓은 거를 여러분의 전화를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범죄자로 잡힌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의 전화기를 무조건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없어요. 예. 불신 검문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럴 때는 변호사를 부르세요. 예, 민변이나 이런 데 연락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함부로 내 전화기를 열지 못하게 여러분 조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대화 내용을 가령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뭐 네이버 메신저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에서 요구하면 이 사람이 다 공개해야 돼. 공개할 수밖에 없어. 지난주에 나왔죠. 지난주에 뭐 9,000건? 다음 카카오에 9,000건인가 네이버에 9,000건인가 그죠? 네이버에 9,000건 뭐 다음에 몇천 건 해갖고 그만큼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는 거 아니야 정부 차원에서. 근데 이제 이 텔레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은 트위터는 외국의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을 내놔라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지. 근데 가령 나같이 누구나 다 주소를 알고 있고 다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트위터나 페이스북도 그게 쓴 글을 날 알고 있기 때문에 처벌하러 오는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잘 알려진 공인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가지고 처벌을 못 하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런 내용이다. 뭔 말인지 알았지? 자, 그래서 일단 이제 텔레그램을 깔 때 텔레그램을 다운받으면 전화번호를 입력하세요. 반드시 누구 번호를? 자기 번호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드가 날아와. 근데 만약에 코드가 안 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코드를 받지 못했습니다라는 문구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코드가 날라와요. 그러면 그 코드를 텔레그램에 이제 코드 입력 칸이 있어요. 거기다 입력을 하시면 그때부터 저하고 대화가 가능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비밀 대화를 하시는 경우는 뭐냐? 정말로 이게 이 비밀 대화의 용도는 뭐냐면 비밀 대화는 그러니까 지정한 시간이 지나면 폭파돼 버려. 지정한 시간이 되면 폭파돼 버리기 때문에 그 내용은 텔레그램 본사도 복구를 못하는 게 비밀 대화예요. 일반 대화는 그냥 남아서 언제든 볼 수 있는데 비밀 대화는 중간에 이제 내가 확인한 다음에 사라져 버리는 그런 대화야. 근데 이 비밀 대화로 여러분이 저한테 글을 보내시면 제가 여러분의 주소록을 대화 목록을 제가 저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다 이걸 입력을 내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비밀 대화를 보낸 사람에 대한 저장도 못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비밀 대화로 하지 마시고 일반 대화로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전화가 안드로이드 폰이라서 혹시라도 누군가 이 대화 내용에 대해서 시비를 걸까 걱정이 되면 대화한 다음에 삭제를 누르세요.
대화창을 삭제해버리면 여러분의 그 전화기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야. 저하고 제 창에서도 사라져요. 여러분이 삭제해버리면 저도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드로이드 폰으로 나눈 대화를 대화 나눈 다음에 삭제해버리면 그거는 찾을 수가 없어. 우리 정부에서. 뭔 말인지 알았지? 예. 그 인스타그램 이런 거는 이제 그 사진이랑 같이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SNS고, 요 텔레그램 메신저예요. 메신저. 그러니까 카톡이랑 똑같은 거야. 카카오톡이랑 텔레그램 똑같은 거예요. 예.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텔레그램이 뭔지 몰라요? 텔레그램은 카톡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 기능도 똑같아. 단체 대화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사진을 보내고 이러는 것도 가능하고. 예. 근데 이 텔레그램을 여러분이 이제 그 앱스토어에서 텔레그램을 다운받으면, 이게 검색하면 앱스토어라든가 플레이스토어에 텔레그램의 종류가 되게 많이 떠요. 그죠? 그리고 뭐 한국말 버전, 뭐 스티커 판매, 그런 거 다운받으면 안 된대. 여러분이 그 한국말 버전이라든가, 그러니까 한국말로 뭐 무슨 꾸미기 이런 거 있잖아. 그건 여러분의 대화 내용이 그 꾸미기를 만든 앱 회사로 가는 거야. 그래서 무슨 스티커 이런 거 다운받아가지고, 예, 쓰면 안 된대요. 그 어떤 분이 제보를 해주셨는데, 텔레그램으로 나오는 거는 맨 첫 번째 거. 맨 첫 번째 파란, 하늘색 바탕에 종이 비행기 모양 있는 딱 그거 첫 번째 LCC인가? LCC인가? LCC로 나와있죠? 그것만 딱 쓰셔야 돼요. 예. 나머지는 그 뭐 여러가지 변형된 거는 다운받으면 안 된대요. 망치사랑님 데스타일링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솔직히 이제 전화통화만 하려면 폴더폰 쓰는 게 편하죠. 근데 이제 이 스마트폰을 쓰는 이유는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쓰는 거니까. 물론 그리고 폴더폰도 다 해킹 되잖아요. 그죠?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망치 부인의 직업이 뭔지 계속 묻는 사람들이 있어. 예. 망치 부인의 이 폴더폰, 예, 이 폴더폰 얘기하는 사람 혹시 카톡 되는 폴더폰 얘기하려는 거 아니야? 카톡만 되니까. 예, 카톡은 언제든지 정부가 실시간으로 검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지? 예. 화장실을 좀 가야 될 것 같아. 어떻게 나오려고 그래. 설사가. 자, 일단 내가 그냥 갈 순 없고 좀만 기다려봐봐. 내가 자료실에서 볼만한 영상을. 비웃지마. 니들은 똥 안 싸? 4분밖에 안 돼. 잠깐만. 이렇게 짧은 건 위험하지만 어쩔 수 없다. 혹시 이게 끝나도 안 오면 오래 걸리는구나 그렇게 알아. 똥 싸러 간 줄 알았지? 안 갔어. 한결 가벼워 보이시. 예, 허니티님 감사드리고요. 일단 급한 불은 끄고 왔어요. 아니 이렇게 감기를 앓고 나면 변비가 걸리잖아요. 몸에 미열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변비 기운이 오잖아. 그래서 한동안 변비였어. 예, 그러다가 이제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잘 싸고 있어요. 예, 허니티님 감사드리고요. 묵혔다 싸려니까 한 번으로 안 되네. 그래요? 예. 거기까지 똥냄새가 가요? 훌륭해. 요즘에 인터넷 기술이 보통이 아니야. 냄새까지 다 전달돼. 그래요. 자, 그러면 아무래도 이 동영상을 시작했으니까 우리 동영상 얘기부터 할까요? 네.
그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갑자기 금요일날 발표됐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원래 총리 후보 바꾼다는 얘기가 있었나요? 어? 원래 총리를 바꾼다는 얘기가 원래 있었어요? 뜬금없이 갑자기 그 총리를 지정한 거잖아. 그죠? 예. 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금요일날 방송할 때, 내가 방송할 때 그 이완구를 총리로 지명했다는 뉴스가 이제 막 속보로 들어왔잖아. 근데 이제 속보로 들어왔든가 하여튼 그날 오전에 발표가 났든가 내가 일부러 무시를 했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는 뉴스잖아. 뭔가 이거 좀 웃기는 것 같다. 갑자기 왜 또 총리를 바꾸냔 말이야. 응? 그러더니만 주말 내내 뉴스가 뭘로 나왔어요? 이완구 총리의 아들이 군 면제를 받은데 의혹이 있네 없네, 그걸로 모든 뉴스를 떼왔잖아. 그죠? 갑자기 뜬금없이 총리를 이완구로 지명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사라진 뉴스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서 사라진 뉴스, 뭐에 대한 뉴스? 그 연말정산 문제를 비롯해서 조세저항, 그 지금 이 박근혜 정부가 지금 4대강 문제, 자원외교, 4대강 문제, 자원외교, 그리고 방산비리, 이거 아무것도 건드리지도 않고 있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세금만 많이, 서민들한테 세금 부담을 증가시켰다, 이런 문제. 그러면서 어린이집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었어? 복지를 없애야 된다, 무상복지를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이완구 얘기가 던져지면서 싹 그런 다른 뉴스들을 덮어버린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완구 총리를 총리 이야기로 뉴스를 이제 조중동이 몰아가는 거지. 쭉 몰아가고 있는데, 그쵸? 이슈 덮기. 우리가 알랭드 보통을 몰랐다면, 알랭드 보통의 이야기를 보기 전이었다면 거기 분위기에 휩쓸려 갔겠죠. 내가 금요일날 알랭드 보통 이야기를 같이 들었잖아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 조중동과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요즘에 조금 달라지는 것 같으니까 조선동아와 이 청와대 종박 언론들은 뭐 냄비 여론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국민성이 냄비 근성이다, 제일 나쁜 말이야. 우리 옛날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냄비 근성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한국 국민이 냄비 근성이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에 후루룩 달아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린다,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우리도 듣고 자랐어. 나도 그렇게 듣고 자랐고, 지금 불과 몇 년 전까지도 냄비 근성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죠? 근데 망치 부인이 거기에 대해서 2007년 8년부터 나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고.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이게 왜 냄비 근성이냐? 냄비 언론이지. 우리 국민들이 잊고 싶었냐? 우리 잊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언론이 막 이 뉴스를 보도하다가 어느 날은 저 뉴스를 막 보도해서 국민들의 관심사를 지들이 갖고 노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냄비 언론이 나타나서 그 국민들의 관심사를 지들이 멋대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지하 연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건 냄비 언론이지 냄비 근성이 아니다. 생각해 봐봐요. 우리 국민 지금 세월호 9개월째 갖고 싸우고 있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9개월째 날짜 딱딱 적으면서 기록하고 있잖아. 손석희 뉴스도 날짜를 기록하고 있더만. 그리고 이 CBS의 뉴스 아침 프로들도 오늘이 세월호 며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방송들도 있고. 그게 어떻게 냄비 근성이야? 우리 국민의 근성은 냄비 근성이 아니야. 우리 국민의 근성이 뭐냐? 가마솥 근성이에요. 가마솥 근성이 뭐냐? 달아오르기가 오래 걸려. 쉽게 달아오르질 않아. 그런데 한번 달아오르면 펄펄 끓어. 식지도 않아. 그게 가마솥이야. 우리 국민이 그런 성격인데 이 새끼들이 맨날 냄비 근성 이러면서 우리 국민들의 근성을 갖다가 모욕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게 지들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뭐 때문에?
대한 언론 때문에. 대한 언론들. 지금 인터넷가는 이제까지는 대자본이, 소위 이제 그 금융자본이라든가 이런 대자본이 그 돈을 많이 들여서 미디어 회사들을 만들고, 그런 미디어 회사에다가 또 광고를 줘서 자기네들의 입맛대로 이 여론몰이를 했단 말이야. 이 뉴스 다뤄라, 저 뉴스 다뤄라, 이 뉴스 이걸로 덮어라, 또 덮어라, 이런 짓을 했었는데, 그런데 언제부터 이제 우리 같은, 그러니까 2008년에 그런 언론사에 있었던 언론 노조의 그 언론인들 내쫓았잖아, 이명박 정부에서. 2008년 가을부터 해갖고 YTN 노조 내쫓고, 노정면 같은 사람, 그리고 이 MBC에서 파업했다고 PD수첩 팀들 다 내쫓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또 이상호 기자도 MBC 기자였다가 내쫓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뉴스타파, 고발뉴스, 그 다음에 뭐 이 노정면, 이런 사람들이 소위 기존 언론인들이었는데, 그들이 그 언론의 자유를 위해 싸우다가 쫓겨났다고. 그 나와가지고 만든 것들이 소위 이제 이런 대한 언론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어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겨레 신문하고 관계가 좀 있었지만, 계속해서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나름대로 김어준의 파파이스라는 걸 특화시켜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CBS에서 김용민 선수가 옛날에 2008년까지 아침 프로, 아침에 시사 프로를 그 김용민 그때 교수였어. 김용민 교수가 그걸 운영했다고. PD라고 그랬던가? 하여튼 김용민 PD? 근데 그 이장로는 이 문제, 어느 날 2008년에 그 김용민 PD가 왜 잘렸냐 하면, 이 장로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승만이 왜 쫓겨났는지에 대해서 쫙 나열을 한 거야. 그래놓고 여기서 이 장로는 이승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제 그걸 보고 그 이명박 정부에서 마음이 상했지. 그래갖고 CBS에서 잘린 거야.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 낙곰수를 만들고, 그래서 이 소위 그 낙곰수가 엄청나게 많은 팟캐스트 유저들을 만들어낸 거지. 그죠? 사실 망치부인은 2007년부터 했어요. 2007년, 8년, 9년, 10년, 15년까지 하고 있지만, 낙곰수는 2011년 3월인가 나와. 2011년 5월인가 처음 나와요. 그래서 이 낙곰수가 나보다 훨씬 늦게 나왔지만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박원순 시장 당선 뒤에 갖게 된 거야. 그러니까는 2011년 11월 첫째 주까지는 150만이 다운받았어, 낙곰수를. 그런데 2011년 11월 말에 600만이 다운받았다고. 그 다음 주가 1000만이었다라고. 근데 그 1000만 됐다는 얘기는 내가 뉴스를 못 봤고, 뉴스에서 확인한 게 낙곰수가 600만이 일주일에 다운받는다, 그 얘기를 내가 2011년 11월에 본 거야. 그러면서 사실은 그 낙곰수를 들었던 사람들, 그래서 기존의 언론 매체들이, 소위 기존의 미디어 매체들이 자기네들끼리 짬짬이 먹고 지네들이 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었는데, 거기 그 기존 매체하고 다른 쾌감을 느낀 거죠. 그러면서 대대적인 이 팟캐스트 유저들이 생긴 거야. 팟캐스트를 듣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다양한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대한 언론들을 또 지원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내가 볼 때 그 대한민국의 언론 지형은요, 크게 변했다고 봐요. 굉장히 크게 변했어. 절대 KBS, MBC, YTN 이런 애들 인정 안 할 거야. KBS, MBC, SBS, 뭐 이 채널A, TV조선, MBN은 죽었다 깨나도 인정 안 하는 게, 이런 대한 언론들이, 그 팟캐스트 대한 언론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끝까지 인정을 안 해. 그러나 내가 볼 때 지들이 말로는 인정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뭐 생방송 진행자들을 모니터링 하겠다, 그런 얘기 왜 나오겠어? 지네들이 공식적으로 이 팟캐스트 진행자들의 영향력을 인정하지는 못하지만, 어쨌거나 이 팟캐스트 진행자들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자기네들의 아성을 허물고 있거든, 도전하고 있거든, 흔들고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해서 우리 같은 인터넷 방송인들을 괴롭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하여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나라는 이 언론 지형이 소위 올드 미디어, 그러니까 매스 미디어라 그러잖아요.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쏘고 그걸로 여론을 호도하려고 했던 그 늙은 언론들과 그 다음에 뉴미디어, 소위 그 대자본의 침입을, 그러니까 대자본의 지원도 받지 않고
개인적, 그러니까 그 일반 국민들로부터 정말 국민들의 뭐 5천원, 만원 이런 돈을 모아가지고 그 움직이고 있는 이런 대한 언론들, 그 대한 언론들이 소위 언론 민주화, 미디어 민주화의 길을 열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올드 미디어와 뉴 미디어의 전쟁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특히 이 뉴 미디어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봐. 난 왜 그렇게 느끼느냐? 여러분 지금 KBS, MBC, SBS 논조가 바뀌질 않았어. 늘 똑같잖아. 그죠? 늘 똑같은데 국민들의 정서가 바뀌고 있어. 그죠? 왜 바뀌겠어? KBS, MBC, 채널A, TV조선 똑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다른 방송 홍보하는 사람 누구야? 지금 누구 다른 방송 그 홍보하는 거 누구야? 강퇴시키겠어? 그 지금 뭐 다른 방송 그 저기 홍보하는 사람들 무조건 강퇴해요? 그래서 이게 뉴 미디어들이 소위 일반 국민들이 언론을 민주화하는 중이야. 언론 민주화. 그래서 이 언론을 민주화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영향력이 점점 커지니까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뉴 미디어의 영향력이라고 나는 봐. 뉴 미디어가 없었다라면, 우리 같은 팟캐스트들이 없었더라면 지금 국민들이 내나 저들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쟤네들이 짜는 구도대로, 그걸 뭐라래요? 영어로. 그 소위 언론이 만들어내는 그 지들끼리 짬짬이 먹은 틀, 그걸 뭐라 그래? 프레임이라 그래. 프레임. 들어봤죠? 언론이 프레임을 그렇게 짰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러면서 가령 지금 같은 경우에 이완구 총리 이야기도요. 예, 프레임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틀, 뭐 우리 이제 그 동네 오빠들이 잘 쓰는 말은 왁구. 내가 친하게 지내는 우리 오빠들은 왁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한마디로 이제 틀을, 지네들이 그 틀을 정해놓고 그런 틀로 몰아간다는 거죠. 예, 그런 틀로 몰아간다는 거야. 예를 들어 지금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던져놓은 다음에 이완구 총리의 차남 후보에게 병역비리 의혹이 있다라고 던져. 아니다. 또 의혹을 추가. 아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가장 궁금한 뉴스, 왜 갑자기 이완구가 총리한다고 나왔냐?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왜 갑자기 이완구가 총리한다고 뜬금없이 던져졌냐는 거야. 그래서 왜 뉴스의 방향이 이완구에 대해서 검증으로 가버렸어. 누구 맘대로.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이완구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리고 왜 언론은 모두 짠 것처럼 이완구 이야기로 몰아가고 있을까요? 그것부터 얘기를 해보자고. 그것부터. 자, 첫째, 내가 볼 때 이완구가 갑자기 나타난 이유는, 지금 박근혜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지난 2년 동안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국정원 댓글 사건, 간첩 조작 사건, 통진당 해산 사건. 그렇지, 통진당 해산 뉴스가 사라졌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가장 심각한 게 이완구 뉴스로 통진당 해산 얘기가 그냥 쑥 덮어져 버렸네. 통진당 해산과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하고 헌재 판결이 달랐다. 그거 되게 심각한 문제잖아. 그지? 그 얘기를 이완구를 던져갖고 갑자기 뜬금없이 던져가지고 그 얘기 덮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자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참 나를 이 자리에 앉히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여자가 하늘 품으면 기억력이 선명해져. 이게 우리 아줌마들은 말이에요, 급한 마음에 후다닥 주방에 뛰어갔다가 뭘 가지러 갔는지 잊어버려. 다시 안방으로 갔다가 다시 기억나서 후다닥 가면 또 잊어버리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해. 그죠? 그런데 남편이 옛날에 그 신혼 첫날 밤 뭐라고 나한테 서운한 얘기했다. 그 첫애가 태어났는데 걔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면서 그랬다. 그리고 내가 그때 뭘 먹고 싶었는데 끝까지 안 사줬다. 이런 건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 우리 아줌마들의 특징이야. 그게 이제 막 잠깐 중요한 거 일상생활은 다 잊어버리는데, 그 한이 됐던 거 있잖아. 내 마음에 한이 됐던 거 절대로 안 잊어버려. 그쵸? 예, 하나님께서 나를 여자로 만드신 이유가 다 이거야. 그래서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 그러니까 사실 이 박근혜 우리 2년을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박근혜 2년, 박근혜가 2013년 2월 달에 취임식을 해요. 그 2013년 2월 달에 가장 큰 뉴스가 뭐였어? 이동업 뉴스부터 시작해서 헌법재판소장 이동업을 비롯해서 그 인사 참사 어마어마했잖아요. 그 장관 후보들 나왔는데 어이없는 사람들 막 내놓고, 그 막 그것도 윤창중이가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이 윤창중 그 자리에 앉히면 안 된다 그래도 기어이 박근혜가 고집 피워갖고 대변인으로 만들어 놓고 텔레비전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막 봉투 찢으면서 봉투 인사라고 쌩 난리를 피웠다가 5월 달에 미국 가고 빤스 받는 바람에 그냥 확 뒤집어진 윤창중이 뭐 통일을 반대하는 통일부 장관, 그 다음에 복지가 필요 없다는 아니야, 그때 복지부 장관은 괜찮았어. 그러다 그 사람 그만뒀지. 싸우고 복지 약속 지키라 그래갖고 나가버렸잖아. 그리고 하여튼 저기 뭐야,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원장을 대기업 변호사 출신을 앉혀놓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청장은 너 갖고 있는 주식을 백지 신탁해야 된다니까 싫은데요? 그러고 가버리고, 그 다음에 뭐 CIA 출신이고 뭐 IT 산업의 전문가라면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데려왔다고 막. 그럼 근데 야당이 야 그런 부서를 새로 만들 거면 우리랑 얘기를 하고 만들어야지, 국회의 권한이야 고유 권한이야 그랬더니 막 신경질 내면서 자기 발목 잡았다고. 그래갖고 야당이 그러면서 그래 해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마누라가 웁니다 하고 가버린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그 저기 뭐야, 천안함 때 골프 치러 다니고 연평해전 때 일본 온천 갔던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앉히겠다라고 낙마하고, 또 하여튼 뭐 난리도 아니었어. 마지막에 그 저기 아주 그냥 활용 점정이 그 윤진숙하고 그 저기 윤창중이었잖아. 윤진숙은 안 된다고 막 새누리당 의원들도 반대했는데 모래 속에서 찾은 진주라 그러면서 기어이 그 자리에 앉혔는데 어떻게 됐어요? 1년 만에 그냥 모래다 그러면서 내보냈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문창극은 한참 뒷얘기야. 그 뒤에 이어진 게 문창극 문참극 사태도 있었지. 그리고 그 전에 뭐 대통령의 깨알 리더십 그러면서 뭐 했어요? 차관들까지 꼼꼼히 따져보신 박근혜 대통령. 그러더니만 별장 성접대에 막 딱 법무부 차관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인사 참사가 언제까지 갔냐? 그게 5월 달까지 가. 인사 참사가 5월 달까지 가. 그 다음에 6월 달에 뭐가 나왔어요? 6월 달에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증거가 2,000개가 쏟아져 나온 거야. 그 다음에 2천만 건까지 증거가 찾아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 5월부터 8월까지 가. 그 다음에 8월 달에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덮기 위해서 뭘 만드는 거야? 국정원 댓글 사건을 덮기 위해서 그 이석기 내란 음모죄 그 쇼를 벌이고 결국 내란 음모 무죄 받았잖아. 이제 어떡할 거냐고 이제. 그 다음에 이석기 내란 음모, 그 다음에 국민들이 계속 그래서 내란 음모 증거가 뭐야? 증거가 뭔데? 자꾸 물어보니까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를 또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통진당 해산부터 막 시켰잖아. 해산 시켜놓고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와서 잘못됐네? 뭐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예. 자, 누가 이렇게 욕하고 있니? 누가 이렇게 욕했어? 자, 미안해요. 그 쓸데없이 떠드는 애들 그 저기 다 강퇴시킬게요. 아니야, 여긴 얼려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인사 참사 문창극 안대인은 2013년 14년에 벌어진 거야. 2013년 지금 내가 얘기한 건 다 2013년 5월까지가 초기 내각을 꾸리는 과정에서 개쌩 난리를 쳤다니까. 그 다음에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지고 국정원 댓글 사건 덮으려고 이석기 내라는 뭐 쇼했다가 그거 자꾸만 증거를 보자 그러니까 통진당 해산 그거를 11월에 던지고, 그리고 나서 1월 달에 그때까지 좋았어. 통진당 해산 이석기 내라는 뭐 통진당 해산까지는 좋았는데 그 1월 달에 2014년 1월 달에 결정적 실수가 나와. 국정원에서 간첩 증거를 조작했다. 그게 뭐냐? 간첩 증거 조작. 그러니까 그 무슨 서울시에 있는 탈북자 공무원이 있었는데 그 탈북자 공무원이 오세훈 때 들어온 사람이야.
오세훈 때 서울시 공무원이 됐는데 얘가 2012년에 그러니까 2012년 1월 달에 북한에 허락 없이 갔다 왔다. 그러면서 정보를 주고 갔다 왔다. 그래서 간첩이다. 탈북자 이중 간첩이라고 이제 사건을 터뜨린 거야. 그게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사건, 간첩 사건. 그게 2012년 1월 달에 터뜨린 사건이었어요. 아니야, 2012년 여름에 터진 사건이야. 왜 그랬냐? 왜 그게 필요했냐? 박원순이 시장이 된 게 11년 11월이잖아. 이것도 얼릴게요. 잘 집중해서 들어봐. 2011년 11월에 박원순이 시장이 됐어. 그래서 그 오세훈이 뽑은 탈북자 공무원이 유우성이라는 사람이 2012년 1월, 즉 박원순이 시장이 된 다음에 북한에 간첩짓을 하러 갔다. 그런 뉴스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서울시 공무원 사건을 일으켰어. 그랬는데 그러면서 얘가 북한에 가서 찍은 사진이라고 증거를 딱 낸 거야, 검찰에서. 그런데 그 사진이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이었어.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에 백데이터에 뭐가 남아? 사진 찍은 위치가 나와. 그게 연경이야. 평양에서 찍었다고 막 고소했는데 그게 뭐 일부러 찍었다가 삭제한 사진이다 이러면서 증거로 냈는데 아이폰 백데이터에 요거 연경. 그러니까 이게 중국, 그러니까 이 뭐예요? 압록강 건너야. 두만강 건너? 두만강 건너에서 찍었다라는 위치가 딱 표시가 되어 있었어. 그래가지고 결정적 증거가 그 사진하고 두 번째가 그 여동생의 증언이었는데 여동생이 이제 법정에 증언하러 나와가지고 딱 말을 바꾼 거야. 난 사실 국정원 직원들한테 협박당했다. 그래가지고 여동생의 증언도 무효가 돼버리고 그리고 저기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라는 것도 이게 무효가 됐어. 그래서 간첩 혐의를 무죄를 받아요. 그게 언제였냐? 13년 여름이야. 박근혜 임기가 시작되고 그해 여름에 한참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막 우리가 싸우고 있는 와중에 무죄가 나와, 유우성이. 그러자 그때 이 국정원 직원 몇 명이 심양으로 건너가. 중국의 심양으로 가. 그리고 가서 뭘 했냐? 중국 공문서를 위조를 한 거야. 중국 공문서를 조선족인가 누군가 시켜가지고 위조를 해가지고 그 유우성이 간첩이 맞다라고. 그러니까는 뭐였냐면 유우성이 북한으로 들어갔다 나온 기록, 그 북한으로 들어갔다 나온 기록을 이 국정원에서 주장하는 대로 막 이제 발표를 해놓고 요게 중국 공안의 입장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야. 근데 그 내용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유우성 변호인이 실제로 진짜 중국 공안에 가서 이건 자기네들의 서류 정리가 잘못됐다. 원래 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뭐 아니야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뭐 나왔다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잘못되어 있었어. 근데 이걸 갖다 지네가 싹 고쳐가지고 유우성이 왔다 갔다 한 것처럼 이제 증거 자료로 내면서 자기네들의 주장이, 그러니까 국정원의 주장이 맞다라고 중국 공안이 공문서로 확인을 해줬다라고 낸 거야, 이걸 법정에. 그런데 유우성 변호인이 진짜 중국 공안에다가 너희들 서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중국 공안이 자기네들의 실수다. 그러면서 들어왔다 나갔다 했던 이거는 가짜고 지금 자기네들이 공개하는 이게 진짜다. 유우성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 이래버린 거야. 그런데 이걸 갖다 우리 정부에서 무시를 한 거야. 중국 정부에서 이 국정원이 낸 문서는 위조 문서이고 유우성 변호인이 낸 문서는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무시를 하고 중국에서 뭐 어떤 게 위조라고 확정하지 않았다 막 이러면서 말을 얼버무리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위조한 거 누구냐? 굉장히 중대범죄다. 중국에서 실형 살게 하겠다. 중국에서 공문서 위조하면 중국은 뻑하면 사형이잖아. 그거 알지? 그 중국에서 굉장히 화가 난 거야. 그 공문서 위조한 거 누구냐? 범인을 넘겨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중국 공안 문서를 국정원이 조작했다는 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게 언제였냐? 14년 1월 달이야. 14년 1월 달에 국정원이 유우성을 간첩으로 몰기 위해서 중국의 공안 문서를 위조했다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 몰랐죠, 여러분? 그런 거 다 모르고 있었지? 나 그걸 맨날 방송했잖아. 1월 달에 그게 밝혀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석기 내라는 뭐는 증거가 없고 그 다음에 통진당 해산 청구했다가 이 간첩단 간첩 조작 사건이 터지면서 국정원이 다시 이제 막 위기를 몰린 거야. 그런 상태였는데
우리의 김한길 안철수가 박근혜를 구하잖아. 거기서 삽질하는 바람에 박근혜가 먹으려고 김한길 안철수가 다 먹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 3월이 쭉 지나가고 있었어. 3월이 쭉 지나가고 있다가 4월 달에 세월호가 터진 거야. 세월호가 터지고, 물론 김한길 안철수는 국정원 간첩단 사건 조작 사건에 대해서,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서 별말 안 했죠. 별말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가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그리고 김한길 안철수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빠져버리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온전히 무능을 만천하에 드러냈고, 그렇게 세월이 간 거야. 그러다가 8월 달에 가서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그게 5월이야? 6월인가? 6월인가에 이제 총리를 바꾸기로 하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세월호 문제가 이렇게 처리가 안 된 건 정홍원 총리가 무능했기 때문이다. 이거 중요한 얘기야. 이것도 중요한 얘기야. 이게 왜 안 돼 이 얘기가 나왔느냐야. 그러니까 이제 이 세월호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지방선거를 막 치르러 가는 그 중이었어. 지방선거 문창극 사태가 작년 8월인가 사건이지. 그 세월호 문제에 대한 모든 죄를 정홍원이 자기 죄다 그러면서 총리 사임을 한 거예요. 총리 사임을 해버렸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사표 수리를 했어. 그래가지고 박근혜가 이 정홍원은 이 모든, 그러니까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 못한 모든 정부의 책임을 정홍원한테 덮어씌우고 정홍원이 물러나면서 그 다른 이제 총리를 딱 만들기로 한 거야. 그래서 안대희가 나와. 그 안대희란 사람이 옛날에 무슨 대법관인가 뭔가를 할 때, 검찰인가 뭔가에서 일을 할 때 하여튼 굉장히 깨끗하고 청렴 결백의 상징이었어. 검찰총장이었나? 그래가지고 막 그 안대희를 막 쫙 띄웠는데 그만 검찰에서 나간 다음에 돈을 많이 번 거야. 검찰에서 나가서 돈을 많이 번 게 밝혀졌는데, 그게 일반인들이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실 법조인 중에 많이 받은 것도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거기서 마음이 상해버린 거지. 그래갖고 이틀인가 그러니까 5일 만에 안대희가 못하겠다고 버려. 그래가지고 다음 총리 후보를 또 한 달인가에 못 구해. 그러다가 이제 나온 게 문창극이. 그래서 문창극 사태로 그게 한 달 반인가 그 사람 버텼잖아. 6주인가 버텨. 그지? 한 달인가 6주를 버텨 문창극이. 그래가지고 막 그의 과거 영상부터 해가지고 막 다 뜨고, 막 그 뉴라이트 역사관이 다 나타나고, 막 새누리당의 역사의식이 뭐냐 이러면서 막 역사 교육의 왜곡으로 막 커져가지고 문창극이 나중에 결국은 이제 또 사임을 해. 그래갖고 이제 다시 총리 후보를 고르다가 어떻게 됐냐? 그냥 정홍원으로 가기로 했다. 그냥 정홍원으로 가기로 했다. 그게 하여튼 그 사건이 마무리된 게 9월 첫 주인가 그래. 8월 9월에 문창극을 하다가 이제 난리가 나고 다시 그냥 정홍원이 나와. 그래서 그때 나온 별명이 뭐야? 그때 나온 별명이 아까 나간다고 그런 X인데 바꾸려니까 사람이 없어갖고 다시 쓰는 X다. 그래갖고 아나바다. 아까 나간다고 그런 응인데 바꾸려고 그랬는데 사람이 없어갖고 다시 쓰는 아나바다. 그래가지고 유지가 됐단 말이야 지금까지. 그러면서 내 기억에 그게 작년 9월 일이란 말이야. 그럼 작년 9월부터 쭉 유지가 되면서 내 기억에는 1월 첫째 주에 정홍원이가 굉장히 무난하게 내각을 이끌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본 기억이 나거든. 여러분 그런 기사 본 기억 안 나요? 정홍원이 굉장히 내각을 무난히 이끌고 있다라는 식으로 1월 달에 박근혜 막 신년 기자회견 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치 그랬지. 정홍원이 내각을 잘 이끌고 있다 그러면서 뉴스에 막 그 정홍원이 되게 우아하게 걸어다니는 모습 나오고 그랬어. 맞지? 그랬지. 그 뉴스 좀 한번 찾아봐. 진짜 그랬다니까. 그래서 정홍원이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막 내각을 잘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1월 첫째 주쯤엔 나왔었어. 그랬는데 이제 문제의 발단은 뭐야? 박근혜 신년 기자회견. 12일에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발칵 뒤집어진 거야.
그러면서 정윤의 문건이라든가 뭐 문고리 3인방이라든가 김기춘이라든가 아무런 문제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작년에 했던 기자회견 똑같이 반복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열받아가지고 지지율이 2주일 새에 완전 폭락을 한 거야. 그러자 갑자기 정홍원이 그만두는 거야. 이거 뭐야? 박근혜가 또 잘못한 거야. 박근혜가 1월 12일에 신년 기자회견 잘못해서 2주 동안 욕을 바가지로 먹은 걸 전부 정홍원한테 몰아주는 거야. 덮어 씌워서 정홍원이 물러나고, 정홍원이 그걸 모든 걸 책임지고 물러나게 하면서 이완구를 터뜨리고, 그래서 이완구로 막 뉴스를 몰아가면서 뭐를, 박근혜 신년 기자회견 부작용, 문고리 3인방 김기춘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불만도 더 무시하고, 이명박의 4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방산 비리, 이거 국정조사 하라는 국민 요구도 못 들은 척 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통진당을 작년 12월에 해산 신청을 해버렸잖아. 해산 판정을 내려버렸는데 대법원에서 이거 근거가 사라진 거야. 아론은 없다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언제 터졌어? 22일이었지? 22일인가가 터진 문제 아니야. 통진당 해산 시켰어. 아론 때문에. 그랬는데 아론은 실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버린 거야. 도대체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하고 누가 옳으냐, 이걸로 국민들이 막 토론하려고 했는데 이완구를 던져놓고 뭐 야당이 이완구를 제대로 검증하길 두려워한다는 둥. 내 말이 맞지? 지금 망치 부인이 얘기한 거 요거 전부 다 맞는, 이게 지금 박근혜 2년이야. 박근혜 2년이 이랬어. 지금 세월호 때 박근혜 무능,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난국을 그때 청와대에서 자기네들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등으로 막 뻥치다가 그거 해양수산부 매뉴얼에 청와대가 컨트롤타워인 것도 나와있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니까 정홍원이가 책임지고 물러나기로 했는데 바꿀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시 쓰기로 했다가, 그러면서 1월 초까지만 해도 정홍원이 내각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막 그러더니만 갑자기 정홍원을 잘랐어. 그러면서 결국은 뭐야?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적인 불만, 조세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갖다가 이완구 이슈로 덮어버리려는 거지. 이제 물갈이를 해버리려는 거, 갈아타보려고. 국민을 아주 그냥 등신으로 하는 거야. 지네들이 그렇게 딱 판짜가지고 주말 내내 이완구 얘기하면 국민들이 막 이완구에 대한 관심으로 갈 줄 알았나 봐? 그치? 우리 망치부인방 시청자들을 우습게 한 거지. 우리 망치부인방 시청자들은 주말에 지네들이 무슨 뭐 인어아가씨 남자 주인공이 1호뽕 했어요 이런 거 안 넘어가. 주말에 막 어떻게 작업을 해갖고 뉴스 좀 바꿔보려고, 그거는 댁들의 바램이지 이 인간들아. 인재 안 속지 않나. 당연하죠. 국민을, 그러니까 얘네들이 옛날에는 다 속였다니까. 옛날에는 국민을, 지네들이 그렇게 분위기를 막 국민들한테 막 알랭드 보통이 얘기했잖아. 줄기인의 생각을 못하도록 계속 자극적인 새로운 뉴스를 쏟아놓는다고. 그래서 어제 뉴스를 잃어버리게 한다고. 여러분 진짜 그 알랭드 보통의 그 인터뷰 정말 중요한 인터뷰예요. 언론이 우리는 어느 입장도 갖고 있지 않아, 객관적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거는 무책임한 거다. 뭐 그 사실만 근데 사실 우리나라 언론들은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종박 언론이지 절대 객관적이지 않아. 국민 편이 아니라 대통령 편에서 뉴스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은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망치 부인이 그 거대한 메이저 언론들을 상대로 해서 혼자 맞짱 뜨고 있다가 낙곰수가 나타나고 다른 팟캐스트들이 따라 붙은 거지. 내 주장이 뭐였어? KBS, MBC, SBS, YTN, MBN, 채널A, TV조선이 어떻게 할 때 국민 공정한 보도할 때까지 나는 국민 편파 방송할 거다. 약자 편파, 국민 편파, 피해자 편파 방송할 거다. 알랭드 보통이 뭐라 그랬어요? 아무 편도 들고 있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옳은 편을 드는 게 옳다. 또 뭔 얘기를 하더라?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데
자유보다 중요한 게 지혜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는 거지만 그 표현의 자유가 곧 옳은 건 아니다. 좋은 건 아니다.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돼야 되지만 단지 표현의 자유라는 걸 이용해서 조선일보 하는 짓이 그런 거 아니야. 조선일보, 동아일보, 채널A, TV조선이 그런 짓 하는 거 아니야. 언론의 자유란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란 이름으로 무책임한 허위사실 막 펼쳐놓고 책임 안 지잖아. 그죠? 근데 이 알랭드 보통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지혜로운 방송을 해야 된다. 지혜로운 보도를 해야 된다. 좋은 뉴스, 지혜로운 뉴스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와, 알랭드 보통이 누가 그러더만, 우리 동생이 그랬던가? 아무래도 언니 방송 듣는 것 같아. 아니야. 우리 동생이 보니까 어떤 시청자가 그랬다며. 우리 어떤 시청자가 저 금요일날 방송 들으면서 한국말 못 알아듣는 척 하지만 저 망치부인 방송 시청자라고 막 그랬다며. 예. 하여튼 그래서 이 알랭드 보통의 이야기를 우리가 되게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그들이 미디어에서 하는 짓이 뭐냐? 끊임없이 좋은 언론은 자유로울 뿐 아니라 지혜롭다. 오케이. 끊임없이 막 뉴스를 쏟아내서 국민들로 하여금 줄기 있는 생각을 못하게 한다는 거야. 그런데 대한민국엔 누가 있어? 우리 망치부인 팬들이 있잖아. 우리 망치부인 팬들은 온 6월에 비수가 꽂힌 한을 품고 살잖아. 그래서 뉴스 계속 기억하잖아. 얼마나 밉겠어. 이쯤 되면 잊어버렸겠거니 하면 여기 와서 똑같이 세월호 286일 써놓고 앉아있고, 이쯤 되면 딴 얘기를 하겠지. 그런데 세월호 진상규명 하나도 안 됐잖아. 이명박이 30년 제한을 풀고 막 이러면서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얄밉겠어. 그러나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어요. 난 이게 나의 사명이야. 내 직업이 뭐냐 묻잖아. 나의 직업은 나는 자칭 주부야. 내 생각에 나는 주부거든. 근데 아무도 그걸 인정해 주질 않아. 이 법원에서 나한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던 날 영향력 있는 언론인으로서 라고 얘기를 했어. 영향력 있는 인터넷 언론인으로서, 즉 법원 지정 나의 직업은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야. 그 다음에 국세청에서는 나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떼어갈 때 뭐라고 떼어가요? 방송인으로 지정해서 세금을 떼어가요. 그러니까 국세청 지정 방송인, 법원 지정 언론인, 그게 내 직업이야. 예. 그 다음에 부업으로 잠깐 특별 활동으로 배우를 한 적이 있어. 데뷔작이 일단 있고, 그게 이제 이 망치부인이죠. 그러나 자칭 주부야. 꿈은 나의 나의 이상향은 주부야. 근데 다들 안 반가워해? 어쨌거나 그 직업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완구 총리 왜 던졌냐? 이완구 총리를 던진 뒷배경. 우리 방송의 특징이 그거 아니야? 뉴스의 배경을 보자. 이 뉴스가 왜 나왔냐? 이 뉴스가 왜 나왔는지를 보자. 이게 우리 방송의 특징 아니에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1월 5일부터 그 주간에 1월 내가 6일인가 7일인가 했던 얘기 같아. 어린이집 폭력 동영상, 아니야, 13일, 14일인가 보다. 1월 13, 14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어린이집 폭력 동영상을 여론 조작단이 뿌리는 걸 봤다. 내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뭔가 이상하다. 이거 조직적으로 모든 게시판에 이거 작업하는 애들이 올린 거다. 이거 뭔가 의도를 가진 뉴스다라고 내가 얘기를 해. 나한테 와갖고 그때 쌍욕들을 하고 그랬었어. 벌레들이 와서. 그죠? 그랬는데 결론은 뭐였어? 2주 만에 밝혀진 그들의 진실. 어린이집 여교사의 폭행 동영상을 계속 돌리면서 어린이집 못 믿겠다. 그러면서 모든 어린이집을 전부 다 쓰레기로 몰아가는 거야. 어린이집 못 믿겠다. CCTV를 달아라. 야, 나는 제일 웃기는 거,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CCTV를 달아야 된다고 막 외치는 그들에게, 저기요, 인천 여교사의 폭행 장면 CCTV에 잡힌 건데, 내가 제일 하고 싶었던 거, 주말 내내 하고 싶었던 거, 방송 킬 뻔했어.
CCTV를 그렇게 달아야 된다고 그랬던 사람들한테 하고 싶었던 이야기. 저기요, 저기 인천 여교사가 애 때리는 거고 CCTV에 잡힌 거예요. 그죠? 그 CCTV에 잡힌 거잖아. 어? 그러면 CCTV를 달아놓으니까 안 때립니까? CCTV를 단다고 그래가지고 애들 안 때리냐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제까지 폭력 동영상 다 CCTV에 잡힌 거잖아. 그지? 어린이집 여교사들의 그 폭력 동영상이 다 CCTV에 잡힌 거야. 그런데 왜 해결책이 CCTV를 달아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렇게 나가더니만 CCTV를 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로 쭉 나가더니만 한술 더 떠서 뭐 했어? 무상복지를 없애야 된다. 무상복지 이게 문제다. 이게 이 무상복지가 질 낮은 복지를 막 주장해서 문제라면서 어린이집 여교사 폭행 사건을 뭘로 점핑을 했어? 무상복지를 없애야 된다. 무상보육을 없애야 된다. 그런 헛소리를 막 몰고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여론조작단에서 뿌렸다는 거지. 여론조작단에서 뿌리고 그러면서 국민들의 여론을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감으로 조장하고, 그래서 결론이 뭔데? 얘네들이 지난주 주말에 내놓은 결론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달아야 된다. 그 다음에 뭐야? 가정주부는 어린이집 이용을 제한해야 된다. 가정주부는 어린이집 이용을 제한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가 이번 주에 나온 게 뭐예요? 2살까지는 어린이집 못 보내게 해야 된다. 그게 정부의 주장이야. 결론은 뭔데? 박근혜가 대통령 저기 후보로 나왔을 때 복지 선언한 거 아니야? 여러분은 애만 낳으시면 국가가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무상보육한다고 막 뻥쳐갖고 젊은 애기 엄마들이 막 밀어준 거 아니야? 몇십만 원씩 지원해준다니까. 이제 와서 입 닦는 거 아니야? 이제 와서 입 닦으면서 그 애들 무상보육 말로만 무상보육이죠. 실제로는요 무상보육 예산 정부에서 다는 것도 아니야. 지방자치 정부에다가 돈 내라고 그러고 막 그랬었어. 근데 지방정부에서 돈이 어딨냐고. 그래갖고 막 문제 생기고 그랬었다니까요. 그게 이 누리과정 문제였어. 근데 결론은 지금 이 종편과 청와대는 그 보육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야. 근데 그거는 명백한 거짓말이지. 국민한테 여러분은 낳기만 하십시오. 국가가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약속을 지키란 말이야, 약속을. 자, 그러면서 집에서 전업주부가 왜 애를 맡기냐. 자, 여러분 있잖아요. 직장을 다니지 않는 전업주부는 논다는 논리. 이렇게 황당한 논리가 없어. 그러면서 저기 종편에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들 데려다 놓고 우리는 10명씩 8명씩 다 혼자 키웠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이 개뻥 순 그런 개뻥. 이게 애들이 10명씩 자라던 시절에는요 엄마 얼굴도 못 봐요. 그런 데서 안 자라봐서 모르지. 응? 나 어린 시절에 내 식구가 자랐어. 내 형제가 자란 거야. 언니, 오빠, 나, 내 동생. 내가 내 동생 거의 키웠어요. 우리 언니가 우리 오빠 키웠고 내가 내 동생 키웠어. 우리 언니랑 오빠가 나를 돌봐줬고. 결국은 애들이 스스로들을 돌보면서 자라나는 거지 부모 엄마가 돌봐줄 틈이 없었다고. 왜? 일이 너무 많아서. 애가 많으니까 빨래도 많고 그 다음에 틈틈이 뭔가 돈 될 만한 일도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옛날에는요 마을 공동체가 있었어. 소위 이제 친척들이 모여 살았잖아. 친척들이 모여 살면서 모여 사는 친척들이 애를 같이 키운 거라고. 그래서 애들이 거의 솔직히 마을에서 뭐라 그러나 좀 나이든 언니 오빠들이 어린 동생들을 돌봤다고. 그래서 옛날에 보면 누나들이 다 애기 업고 있잖아. 엄마가 애기 업고 키운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농사 짓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애들을 다 동네 사람들이 같이 키운 거였지. 그 당시에 뭐 엄마들이 뭐 자기가 10명씩 8명씩 키웠다? 개뻥이죠. 예. 왜 강퇴시켰냐고? 이쪽으로 와야지 내가 블랙 줄 수 있잖아. 그래서 강퇴시켰어. 프레시안에 기사가 났어요.
박근혜는 왜 맞벌이와 전업주부의 싸움을 부추기나. 내가 그랬잖아.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전업주부는 어린이집에 애 보내지 마라 그러면서 맞벌이와 그 전업주부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 그렇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기사로 나왔네. 그러면서 결국 전업주부들에 대한 보육 지원을 안 하려고, 그 돈을 아끼려고. 그럼 내가 한 가지 또 잘못 알고 있었어. 나는 집에서 키우면 저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집에서 애를 키우면 20만 원을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 합쳐서 20만 원을 지원해주고, 어린이집에 애들을 보내면 70만 원까지 지원해줬다며. 그러니까 아주 원령이 낮은 애기들. 그러니까 왜,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은 많고 마음을 차분히. 이게요, 왜 2살까지는 엄마가 키우라는 얘기가 나왔냐? 2살까지는 왜 엄마가 키우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아이가 0세에서 2세까지는 4, 5세보다 더 비싸요. 그거 알죠? 어린이집에 애를 맡길 때 아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비싸, 돈이. 그러니까 2살까지는 집에서 키워라, 이 얘기가 뭔 얘기냐? 보육비용 줄이려고, 정부 지원 보육 예산 줄이려고 꼼수를 피우는 거야. 그러니까 70만 원까지, 애가 어리니까 7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좀 크면 지원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왜냐? 아주 어린 애기들은 돌보는 사람이 한 사람이 몇 명밖에 못 봐. 그러니까 비싼 거란 말이야, 돈이. 그러니까 그 비용이 비싸, 맡기는 비용이. 그걸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려니까 그만큼 비싼 돈을 많이 지원해줘야 되잖아. 근데 2세까지는 엄마가 키워라, 3세부터 보육비 지원하겠다. 그 얘기는 뭔데? 결국 보육 예산을 줄이는 게 목적인 거야. 보육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2살까지는 엄마가 키워라. 그런데 그래, 2살까지 엄마가 키우면 좋아요. 솔직히 애는 만 24개월까지 뇌가 형성이 돼. 만 24개월까지가 뇌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엄마가 애를 끼고 갖가지 자극을 해주는 거, 그게 좋아요. 아이의 손은 바깥으로 나온 뇌다. 그래서 손으로 많이 만지게 해주고, 맛보게 해주고, 많이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그럴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거야. 그런데 2년 뒤에 엄마가 직장 가려고 그러면 받아주나? 뭐 우리나라에서 2년씩 육아휴직 다 해주나? 대한민국에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왜 개뻥을 치냐 하면, 기업에서 이 육아휴직 2년씩 3년씩 해주냐고. 기업에서 무급이든 유급이든 2년씩 엄마들이 육아휴직을 주게 법제화하라고. 그 다음에 이 2년 지나서부터 정부에서 키우겠다, 그렇게 해. 그러면 이 말이 명분이 있는 거죠. 그죠? 실제로 일반 사기업에서는 그 무슨 육아휴직을 뭐 2년씩 꿈도 꾸지 못하는 거지. 근데 궁금해서 그래. 일반 기업 중에, 일반 공기업이나 공무원 말고 일반 기업 중에 엄마가 2년씩 육아휴직 해도 되는 회사 있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임시만 하면 그만둬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육아휴직 길어야 3개월이죠? 예. 그런데 무슨 2살까지는 엄마가 키워? 그러면 그 엄마, 그 직장에 다시 들어가고 싶은데 안 받아도 회사 문 닫게 해줄 건가? 정부에게 묻고 싶은 거야. 2살까지 엄마가 키워라. 그러면 그 엄마가 직장 그만두고 애 낳아서 2년 키우면 원래 일하던 자리로 돌아가겠다. 그러면 돌아가야 되고, 안 받아주는 기업 문 닫게 할 건가? 그걸 약속하면 나도 찬성이야. 그걸 약속한다면 나도 찬성이라고. 결혼만 해도 나가라고 하는데. 애도 아니고 결혼만 해도. 뭐 하자는 거냐고. 결국은 얘네들이 지금 어떤 술수를 쓰고 있는 거냐. 이 모든 문제는 어디서 생긴 문제야? 이 조세저항 문제도 왜 생긴 거고, 지금 이 모든 그 어린이집 문제 왜 생기는 거야? 부자들한테 세금을 깎아준 데서 생긴 거잖아.
내가 숫자가 약하잖아. 그 내가 왜 30 몇 프로인데 30%로 깎았던가 막 그랬잖아. 내 정답을 알아냈어. 오늘 아침에 장하준 교수 여러분 외워요. 원래 미국 같은 데가 33%를 법인세인데 유럽은 38%까지 법인세 세금을 내고 우리나라는 얼마였어? 25%. 법인세율이 우리나라는 25%였대. 다른 유럽보다 10%가 적었던 거야. 거기서 25%를 22%로 깎아준 거야. 그러면 25%를 22%로 깎았다? 12%야. 어? 25를 22로 깎으면 깎은 비율이 12%가 넘어. 그지? 12% 정도 되죠? 예. 부자들한테 세금을 재벌 기업의 세금을요 10% 이상 12%를 깎아준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지. 거기다가 종합부동산세 없앴잖아. 그러니까 없앤 게 아니라 그 가장 많은 종합부동산세 내는 사람들을 안 내게 했잖아. 그래서 결국은 이 부자들이 내야 되는 세금을 안 내버리는 바람에 지금 이 모든 사단이 난 거라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는 거야? 복지 예산을 줄여야 된다. 우리나라 복지 지출이 OECD 꼴찌라며. 우리나라 국가 예산 중 복지 지출이 OECD 꼴찌래. 그런데 그걸 더 줄이라는 거야. 이 모든 일은 부자들한테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게 하면 되는 거야. 우리나라 부자들이 다른 나라만큼 세금을 내게 하면 되는 거야. 사실 우리나라 재벌이요 다른 나라 재벌보다 더 악랄하게 돈을 뺏고 있잖아. 우리나라 재벌이 다른 나라 재벌들보다 더 악랄하게 돈을 다 착취하고 있다고. 그러면 나는요 솔직히 법인세뿐만이 아니라 나는 이 배당 이익에 대한 소득도 높여야 된다고 봐. 지금 우리나라 이 대기업 배당 이익 결국 대기업에서 나온 이윤을 전부 대주주들이 나눠 먹고 있단 말이야. 원래 그 이윤은 누구 돈이야? 이 기업 중소기업 하청 기업하고 노동자들이 나눠 받아야 될 정당한 비용을 안 주고 지네가 쪽쪽 빨아가지고 배당 이익으로 나눠 갖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배당 이익에 대해서는 50% 이상을 세금으로 걷어야 된다고 봐요. 돈 넣고 돈 먹는 거잖아. 그죠? 돈 넣고 돈 먹는 이런 배당 이익 같은 거에 대한 세금을 높이 때려서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지금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부자한테 세금을 정상화하면 적어도 문제가 절반 해결이 되는데 지금 그 부자한테 세금을 안 깎아줘 놓고 그 부족분들 서민들한테 등골 빨아먹으면서 증세가 나쁘다. 그러니 복지를 줄여야 된다. 이런 개논리를 피고 있는 거야. 나 진짜. 그러면서 이왕구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요거 한번 같이 장하준 교수의 이 글을요 한번 그 주장을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13월의 세금 폭탄, 연말 정산 문제 때문에 지금 서민 증세 논란과 법인세 인상 문제 뜨겁게 장하준 다루고 교수의 있습니다. 발언.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고용시장 유연화 정책과 비정익 대책 논란의 대상이죠. 정부의 경제정책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엄밀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과의 장하준 교수를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대한민국은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이슈가 뜨거운데 이제 국민들의 반발이 뜨겁고 정부가 다급히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사안 보셨을 텐데요. 문제의 본질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이번 정부가 계속 절대 세금 안 올린다 그런 얘기를 반복을 하면서 결국 뭐 어떤 방법을 썼건 간에 일부 사람들한테라도 세금을 올려버렸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몇 달 후에 이렇게 하도록 합의를 하자 뭐 이런 합의 과정이라도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바꿔버리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사람들이 뭐 화를 내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그 우리나라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복지 지출 확대가 필요하고 그걸 위해 가지고 전 국민이 다 같이 세금 더 내고 또 복지 혜택도 더 받는 식으로 틀을 바꾸는 게 필요한데 예. 자꾸 이 세금 거두면 안 된다, 세금 나쁘다 이런 틀에 박혀가지고 자꾸 세금 안 올린다만 안 올린다는 얘기만 하고 사실 또 필요해서 올리고 이렇기 때문에 필요해서 올려야 되니까 또 올리면서 이렇게 그냥 슬쩍 좀 나쁜 말로 하면 꼼수 같은 걸로 해서 막 올리고 그러니까 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더 내고 복지 혜택을 올리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은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약속 자체가 좀 잘못된 방향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계신 겁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 복지 지출이 GDP 대비해서 10% 선인데요. 예. 이게 뭐 상대적으로 선진국 중에 복지국가 작다는 미국도 GDP 대비 20% 복지 지출하고 있고 예. 유럽 나라들은 뭐 대부분 25%에서 뭐 많은 나라는 35%까지 지출하고 있는데 예. 뭐 꼭 우리가 뭐 미국이나 유럽을 꼭 그 본따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략 복지 지출을 지금 뭐 2배 정도는 늘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걸 자꾸 그냥 뭐 어떻게 불필요한 씀씀이 줄이고 뭐 조세 감면 줄이고 막 해가지고 그 잔돈으로 하겠다 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무엇보다 이제 그 복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증세는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복지 예. 확대를 위한 부담이 부자나 어떤 대기업보다는 서민층과 월급쟁이들에게 더 많이 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 그 자영업자들 중에 이제 뭐 상대적으로 고소득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 소득이 그 잡히지 않아가지고 그 월급쟁이들이 상대적으로 그 세금을 많이 내는 그 문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또 뭐 법인세 같은 것도 또 뭐 깎아줘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말하자면은 돈이 모자라니까 이제 또 일반 국민들한테 걷어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조세 부담이 과연 공평하게 가는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 국민들이 불만이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연말정산 대란 때문에 야당 측에서는 이제 법인세를 더 올려야 된다. 부자 증세해야 된다. 이런 예. 입장입니다. 교수님 어떤 입장이세요? 예. 글쎄 뭐 우리나라 법인세가 뭐 결코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뭐 미국은 물론 이제 미국이란 나라는 그 대기업들의 그 조세 회피가 많기는 하지만 뭐 세율 자체는 뭐 그 법인세율이 39%까지 최고 세율은 그렇게 돼 있고 예. 독일도 뭐 30%, 중국도 25% 이런데 우리나라는 25%에서 22%로 깎았거든요. 그렇죠. 물론 뭐 법인세를 깎아서 뭐 기업 활동을 장려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깎았지만 사실 기업 활동 장려에 그 법인세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 그 경제 잘 안 되고 막 그런 나라들 중에 뭐 불가리아니 뭐 파라과이니 뭐 이런 나라들 법인세 10%짜리 나라들도 있는데 예. 기업들이 그런 나라에 가서 투자 안 하거든요. 아하. 자꾸 그걸 뭐 세율 낮춰가지고 뭐 지금 뭐 25%에서 22%로 낮췄지만 그러면 다른 나라랑 우즈베키스탄 같이 8%인 나라도 있는데 그럼 그런 데랑 경쟁을 하면 또 더 낮춰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죠. 예. 이제 부자 증세는 계속 피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서민 증세할 것이 아니라 부자 증세 더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만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해야죠. 예. 그러니까 뭐 부자들만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유럽에서 하는 식으로 복지국가를 하려면 예. 전 국민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는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내고 예.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 내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자꾸 그 요즘 이제 소위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사고가 퍼져가지고 부자들 세금 깎아줘야 그 사람들이 투자하고 성장한다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도는데 지금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난 30여 년 동안 부자들 엄청 세금 깎아주고 돈 많이 갖다 줬는데 투자도 떨어지고 경제 성장도 떨어졌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알고 이 어떤 부자 증세 같은 것도 그런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죠. 예, 예. 자, 요즘 우리 경제의 또 하나 뜨거운 이슈, 그 정부의 고용시장 유연화 정책인데요. 교수님은 이제 우리 정부의 예. 최근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 오히려 하향 평준화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하셨는데요. 그럼 우리 그렇죠. 정부가 해결책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비정규직 많이 늘리고 노동비 좀 줄이고 이러는 게 잠깐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건 결국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 체질을 약화시키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당장은 인건비 깎고 비정규직 많이 고용하는 게 편한 길이지만 그 길로 가다 보면 결국 기술력 떨어져가지고 산업 자체가 망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조선 산업 이미 중국한테 1등 뺏겼지. 철강 산업, 휴대전화, 자동차 빼고는 거의 지금 현상 유지하기도 힘든 그 상황 아닙니까? 예, 예. 당장은 힘들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걸 생산성을 높이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 처우도 개선하고 그 과정에서 국제 경쟁력도 높이고 이럴 수 있나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장기적으로 어떠한 기업 경쟁력 높이는 방식으로 고용시장 유연화 정책도 풀어야 한다는 말씀 이렇게 듣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도 또 복지국가 확대 문제가 나오는데 예. 이 경제 하다 보면 사실 기업 하다 보면은 비정규직 하나도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유럽 선진국 같은 데도 네덜란드니 핀란드니 비정규직 비율이 우리나라 정도는 안 되지만 꽤 높은 나라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나라들에서 이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게 복지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도 기본 생계가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자꾸 비정규직을 늘리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비정규직으로 가면은 인생이 너무 고달파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항도 센 거란 말이죠. 예,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초이노믹스라 불리고 있는데, 자, 교수님께서 예. 마지막으로 좀 재현하실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그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자꾸 떨어진다는 게 문제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경제팀을 보면은 이거를 그냥 법인세 깎아주고 규제 하나 하고 이러면은 기업들이 알아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 적극적인 산업 정책을 세워가지고 미래를 이끌어 나갈 산업들을 육성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개발하고 결국 기업 방해보다는 적극적인 산업 정책과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경제학과의 장하준 교수였습니다. 자, 이 봐봐. 이 장하준 교수가 하는 얘기가 지금 장하준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뭔 얘기야? 왜 부자 증세를 해야 되느냐? 지금 법인세를 깎아준 논리가 뭐라는 거야? 우리 정부에서 법인세를 깎은 이유가 법인세가 높으면 외국 기업에서 투자를 안 한다. 그래서 법인세를 깎은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법인세를 깎아준 이유가 뭐냐면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야. 그 투자를 늘린다는 얘기는 뭐야?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법인세를 깎아준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법인세 세금을 12%로 깎아줬단 말이야. 11점 몇 프로를. 그런데 그만큼 일자리가 늘었어요? 법인세 깎아준 만큼 11점 몇 프로 일자리가 늘었냐고. 아무것도 늘지 않았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그러면 결국 이명박이 법인세를 깎아준 논리는 개논리였다는 얘기야. 거짓말이었다는 거지. 그러면 잘못된 조세 정책을 바로잡는 게 그게 상식이야. 그런데 이명박은 원래 재벌의 이익을 대표하는 대통령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쳐. 그러면 박근혜라도 정신 차리고 재벌들한테 제대로 세금 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도리어 뭐하고 있어? 규제 타파, 규제 완화, 규제가 암덩어리. 규제가 뭔데?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대기업이 노동자를 착취하지 못하게 막는 장치들이야. 그게 암덩어리래. 없애야 된대. 그러고만 있는 거 아니야. 결국은요, 지금 이 나라 꼴이 이 모양이 된 거는 누구 때문이야? 결국 대통령의 잘못이야. 그러면 노무현 때는 잘못 없었냐? 나는 노무현 때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는 방송을 했던 사람이야. 나는 노무현 때는 노무현을 비판하는 방송을 했던 사람이고, 이명박 때는 이명박을 비판하는 방송, 박근혜 때는 박근혜를 비판하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 원래 대통령은 모든 문제의 잘못을 대통령이 하는 거야. 책임지는 거야. 가령 학교에서 애가 죽었어. 만약 학교에서 애가 맞아 죽었다. 교장이 잘려야 되잖아. 교장이 학교 총 책임자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나라가 총체적으로 잘못 운영돼. 그럼 누구 책임이야? 그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라고 대통령한테 우리가 돈을 엄청 많이 주면서 그 자리를 시키는 거란 말이야. 근데 나라 꼴이 개판이야. 대통령 책임이지. 그래서 모든 정치인은, 아니 모든 국민은 대통령을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어마어마한 권력과 어마어마한 돈을 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건 단 하나야. 국가를 제대로 운영해라. 근데 국가를 제대로 운영을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을 욕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러면 대통령이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잘해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칭찬해줘요? 잘 달리는 말에도 채찍질을 한다고. 잘해도 비판하는 거야. 잘하면 더 잘하라고 비판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비판하고. 그게 국민의 권리야. 고등학교 법과 사회 정치 경제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국민은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즉 정부와 재벌을 감시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다. 애들한테 우리 그렇게 가르쳐. 근데 그런 과목을 애들이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고등학교 때 제대로 못 듣고 졸업을 하니까. 왜? 요즘은 고등학교에서 전부 다 어디 가라 그래? 이과 가라 그러잖아. 취업이 잘 되려면 이과 가야 된다. 이과 가라, 이과 가라. 그러면서 사회계 과목을 안 가르치잖아. 그래갖고 사회계 과목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애들이 대학을 가. 그래서 대학교에 졸업을 했는데, 그래갖고 막 그렇게 시키니까 열심히 막 저기 수학에다가 돈 쏟아붓고, 그래갖고 가외받고 대학을 갔어. 그러면 근데 이과로 왜 자꾸 가라 그래? 취직 잘 된다고 이과로 가라 그러잖아. 그죠? 근데 이과로 가라는 진짜 이유는 뭐야? 등록금 때문이야. 문과 2배거든. 이과가 문과 2배야. 그러면 이과가 문과보다 등록금을 2배나 받아. 그러면은 이과 졸업하면 취직이 잘 돼야 되잖아. 취직 잘 돼요? 지방대 이과 나와가지고 어디 취직하는데? 공장 가잖아. 공장. 요즘에 공장 노동자들이 이과 대학 나온 애들이 공장 노동자를 해. 원래 공장